자, 들어왔습니다. 국수호 강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계산 문제 마무리 2부. 1부는 뭘 했습니까? 원가법,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 그 다음에 대출의 상환 흐름. 가장 싫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넣어놨어요. 일부러. 대부분 1부의 조회수가 많고 2부의 조회수는 한참 있다가 올라가더라.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제가 단답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것들 제가 넣어놨으니까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다 꼭 끝까지 보셔야 돼. 자, 일단 투자론에서 비할인법의 계산 문제는 올해도 나온다.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으니까요. 나온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어떻게 풀 것이냐. 지금 계산 문제를 이미 전략적으로 선택한 분도 있고 계산 문제를 전략적으로 포기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숙달된 조교 방법으로 제가 풀어드릴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이 문제 손 댈 수 있겠는데 이 생각이 떠오를 거란 말. 그럼 보세요. 일단 뭘 물어보는 줄 봐요. 자, 대부 비율, 부채 비율. 예전에는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을 뭘로 우리가 해결했습니까? T자로 이렇게 해결했죠. T자로. 그런데 계산 문제는 이걸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이해를 위해서 제가 이거 쓴 거죠. 이거 버릴 거예요. 계산할 때는 이거 하면 안 돼. 그 다음에요. 요새 요 총 투자 수익률이 잘 나옵니다. 총 투자 수익률. 그런데 총 투자는 번역한다, 번역하지 않는다. 번역하면 작살이에요. 그냥 수익률을 묻구나. 수익률을. 그리고 지분 수익률을 물어요. 이 네 가지는 1초짜리 문제니까 반드시 풀어야 돼요. 대부 비율, 부채 비율, 수익률, 지분 수익률. 그리고 어떤 것들을 추가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추가할 것들은 모가지 치는 것들을 추가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조금 있다가. 자, 그럼 봐요. 항상 이렇게 비할인법의 자료가 나오면 첫 번째 투자 금액을 분석합니다. 투자 금액을. 그리고 이 투자 금액이 나오면 반드시 뭘 묻습니까? 대부 비율이 얼마고요? 대부 비율이 얼마고요? 부채 비율이 얼마입니까? 이게 물어요.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은 투자 금액 분석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투자 금액이 10억이고 대출이 4억이니까 자기 자본은 6억 원이군요. 그러는 순간 얘는 이미 나온 거예요. 보세요. 자, 10억짜리를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4억 받았어요. 이 대부 비율이라는 건 대출을 받은 비율이잖아요. 대출을 받은 비율. 그러니까 10억을 투자해서 4억을 받았군요. 몇 프로 받았어요? 40% 받았습니다. 바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40%. 그리고 부채 비율은요. 부채 비율은 항상 우리가 모가지를 쳤죠. 말 문제 때문에. 그래서 부채를 자기 자본 줄이면 지분으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는 부채부터 나오면 부채를 자기 자본으로 나눌까 이렇게 정의가 적어져 있어야 되고 지분 또는 자기 자본부터 나오면 자기 자본에 대한 부채 비율 이렇게 말 문제를 위해서 모가지를 쳤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모가지를 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부채가 얼마예요? 부채가 이렇게 모가지 쳐놓고 부채가 4억이잖아요. 4억 4자 딱 집어넣고 내 돈이 얼마예요? 내 돈 지분 6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6자나 탁 집어넣어요. 그럼 6분의 4잖아요. 6분의 4가 부채 비율이에요. 4 나누기 6 하면 66.67% 정도 나옵니다. 할만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투자 금액을 분석했으면 이번에는 수익을 분석해야 되는데 대부분 수익의 기준은 항상 뭡니까? 순영업소득이죠. 순영업소득. 그런데 여전히 순영업소득을 딱 줄 때만 순영업소득을 찾는 분이 있어요. 일단 순영업소득을 줍니다. 순영업소득을 출제자가 주어졌습니다. 그럼 반드시 풀어야 되는 거고 순영업소득을 주지 않는 경우가 요새는 대부분이에요. 이게 난이도가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면 순영업소득을 어떻게 찾습니까? 그럼 여기 하나 떠올라야 돼. 항상 우리가 했던 거. 순영업소득은 내가 다 가져갈 수 없죠. 일단 은행이 어떤 형태로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형태로 가져가고 그리고 나머지를 누가 가져가요? 나머지를 내가 가져가잖아요. 내가 내 목으로. 요게 세전연금술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수익의 자료를 딱 봐서요. 첫 번째
순영업 소득을 주어졌습니다. 그럼 땡큐 하는 거고, 순영업 소득을 주어지지 않았더라도 은행이 가져가는 부채 서비스에, 그리고 내가 가져가는 현금, 이 두 개가 있다면 이 역시 땡큐인 거예요. 자, 내가 가져가는 게 6천만 원이고 은행이 4천이니까 결국 순영업 소득은 1억이 이렇게 되는 거죠. 순영업 소득은 1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것만 찾아주면 첫 번째, 요 밑에 보세요. 밑에 자, 수익률을 구하세요. 또는 환원이율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오면 수익률이잖아요. 수익률을 구하세요. 환원이율을 구하세요. 이러면 수익률이죠. 자, 그리고 총 투자 수익률은 수익률이라고 해석한다고 놓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수익률의 다른 표현은, 수익률은 수익을 측정하는데 항상 어떤 것으로 측정합니까? 순영업 소득으로 측정하잖아요. 그래서 순소득률, 이것도 수익률이죠. 그러니까 수익률, 총 투자 수익률, 순소득률, 환원율 다 그냥 수익률이에요. 이게 수익률이라는 뜻만 파악이 되면 바로 찾죠. 자, 얼마짜리 투자했어요? 10억 원. 그리고 얼마를 버셨습니까? 1억 원. 10억을 투자해서 1억 벌었으니까 10% 이게 수익률인 것이죠. 그리고 지분 수익률은요, 내 돈만 찾으면 되죠. 내 투자 금액 6억, 그 다음에 내가 가져가는 현금 6천, 10%. 6억을 투자해서 6천만 원 10%.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 비율, 부채 비율, 수익률, 지분 수익률, 이건 목숨을 걸고 풀어주셔야죠. 자, 그리고 나머지 걸 이제 뭘 찾습니까? 우리가 비안인법을 계산할 때 모가지를 치는 것들이 있어요. 이 대표적인 게 승수죠. 승수 나오면 항상 모가지를 치고 위에다가 뭘 올린다? 투자 금액을 올린단 말이에요. 투자 금액을. 자, 그리고 이렇게 공식이 이미 나왔잖아요. 모가지를 치면. 그러면 투자 금액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10억이었어요. 10억 올리고 순영업 소득이 얼마였니? 1억이었잖아요. 1억. 우리가 계산한 게 1억. 딱 집어넣으니까 10이잖아요. 10. 이렇게 순소득 승수예요. 네, 부채 감당률도 모가지를 쳐서 위가 뭐예요? 선부채죠. 선부채. 순영업 소득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눌까? 그러니까 순영업 소득이 얼마입니까? 1억.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예요? 은행이 가져가는 부채 서비스액 4천만 원. 1억 나누기 4천만 원. 2.5. 그러니까 모가지를 쳐서 공식이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풀어줘야 돼요. 이거 벌써 다 풀었잖아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요건 좀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를 알아야만 내가 선별을 하는 거예요. 투자 금액은 똑같습니다. 투자 금액은. 자, 투자 금액을 분석하면 대부 비율, 부채 비율이 나오죠. 지금 투자 금액이 2억 원이고 그 중에 대출이 1억이에요. 대출. 그러면 지금 대부 비율, 대출을 받은 비율은 얼마입니까? 50%죠. 절반. 그리고 자기 자본이 1억인이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출제자가 부채 비율을 묻습니다. 그럼 모가지 치는 거죠. 모가지. 그리고 부채를 뭘로 나눈다? 자기 자본, 지분으로 나누죠. 그러면 부채가 얼마입니까? 대출 금액이니까 1억 이렇게 되고, 내 돈이 얼마예요? 지분에도 1억 이렇게 되죠. 그러면 부채 비율은 얼마예요? 1억 나누기 1억. 1. 그러니까 퍼센트로는 100%군요. 모가지 치면 나온단 말이죠. 모가지.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게 이게 이제 수익을 분석하라는 건데, 수익을 분석할 때 항상 뭐부터 찾는 거야? 순영업 소득. 그런데 순영업 소득을 주지 않았죠. 그래서 어려운 형태예요. 근데 순영업 소득을 주지 않았다면 최소한 은행이 가져가는 부채 서비스, 은행이 가져가는, 또는 내가 가져가는 세전, 내목 세전, 요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이 문제는요, 연간 원리금 상환에 부채 서비스액은 줬어요. 부채 서비스액은. 그런데 세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순영업 소득을 바로 찾을 수 없는 형태예요. 이게 우리가 싫어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1번 문제는 최소한 순영업 소득이 나오진 않았지만
내가 가져가는 현금을 줬고 은행이 가져가는 부채 서비스액 줬으니까 요 두 개를 합친 게 순영업 소득이야. 요 정도는 우리가 찾아줄 수 있는 거죠.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근데 이 문제는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여기에 있는 것처럼 수익을 다 계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 줄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2천만 원, 2천만 원. 이게 가능 총소득. 이렇게. 그 다음에 유효 총소득을 구하려면 공실, 불량부채, 기타 소득. 근데 공실 손실 상당액, 대손 충당금이 20%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 20%를 뺀 나머지가 유효 총소득. 그리고 영업경비가 주어졌죠. 영업경비 유효 총소득의 50%가 영업경비니까 나머지가 순영업소득. 최소한 이렇게 박스로 정리가 되면 다 끝난 거죠. 자, 유효 총소득은 지금 2천에서 이게 가능 총소득이고요. 가능 총소득 2천이고 20%를 뺀 게 지금 유효 총소득이잖아요. 그러니까 20% 공실 빼면 나머지 0.8 하면 1600. 이게 유효 총소득. 그 다음에 50%가 영업경비니까 1600에서 50% 영업경비 뺀 나머지 50%가 800만원. 이게 순영업소득. 그리고 부채 서비스액 300만 원이니까 300만 원 빼면 500이 세전 현금 수지. 세전 현금 수지. 이렇게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형태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볼까요? 바로 여기 밑을 볼게요. 담보인정 비율은 이미 찾았고, 자, 총 투자 수익률, 수익률을 묻습니다. 순소득률을 묻습니다. 환원율을 묻습니다. 전부 다 수익률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지금 2억을 투자했죠? 그리고 순영업소득 얼마예요? 800만 원이잖아요. 2억을 투자해서 8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계산하지 말라 그랬어요. 항상 투자 금액에서 곱해보라 그랬어요. 투자 금액에서. 지금 2억을 투자해서 800만 원의 순영업 소득을 얻었어요. 그럼 투자 금액에서 곱해봐. 2, 4는 8. 그러니까 4자 나와 있으면 맞는 거예요. 40%라고 해도 객관식에서 그냥 동그라미 쳐. 0.4라고 나와도 4자 하나 있으면 그냥 동그라미 치는 거죠. 자, 지분 수익률은 내 것만 따지죠? 지분 수익률은 여기로 해볼까요? 여기서 자, 물어보는 거 찾았으니까. 내 돈 1억 투자했고요. 내가 가져가는 게 얼마예요? 500만 원이잖아요. 500만 원. 아이고, 안 보이네. 5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금액 1억에서 500으로 곱해봐요. 5. 그러니까 5% 아니면 50% 아니면 0.5예요. 50%, 5%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풀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요? 모가지 치는 거. 그래서 세전 현금 수지 승수 나오면 모가지 쳐서 위에 지분 투자 금액. 지분 투자 금액은 얼마였어요? 1억이었죠. 1억. 그리고 세전 현금 수지가 500이네요. 500. 이렇게 딱 표시하고 1억 나누기 500. 20배.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 모가지 쳐서 손부채. 순영업 소득이 얼마인가요? 그러면 여기다가 800.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입니까? 300. 그러니까 3, 2는 6, 3, 6, 18. 한 2.66 정도 돼요. 지금 제가 나눠준 우리 학원에 나눠준 자료는 여기도 오류가 있고 여기가 지금 오류가 있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수정을 좀 해주세요. 제가 수업 중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할인법의 문제는 딱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 순영업소득이 주어졌다. 그럼 무조건 손대는 거고, 또는 순영업소득을 이런 식으로 은행이 가져가는 내가 가져가는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면 쉽게 그래도 순영업소득을 찾을 수 있죠. 여기까지는 무조건 푸는 거예요. 다만 2번처럼 지금 순영업소득을 가능총소득부터 차례대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건 살짝 고려를 좀 해야 돼요. 왜? 시간 싸움이니까. 자, 그 다음에 정보의 현재 가치입니다. 이 정보의 현재 가치가 재작년에 나왔어요. 근데 요새 추세로 계산 문제 낼 게 없어요. 최근에 너무 많이 내서. 그래서 올해 정보의 이 현재 가치를 제가 지금 하나 다시 찍고 있어요.
근데 이 정보의 현재 가치는요, 주저리 이제 이론적인 건 빼고 풀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봐요. 감정이입을 하라 그랬어요. 감정이입 어떻게? 역세권 인근에 일단의 토지가 있습니다. 내 토지가 있다고 감정이입. 내 토지. 그리고 지금 시장이 어떤 상황이냐? 지금 이 지역이 1년 후에 이게 중요해요. 1년 후 지금 여기에 대한 설명은 전부 다 1년 후 상황이에요. 1년 후. 그래서 여기에 현재 가치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1년 후의 상황을 고려하고 그 상황을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거니까. 자, 지금 1년 후에 신역사가 들어온다는 가능성이 60%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60%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문구가 중요합니다. 요 문구가. 항상 요 문구에다 체크해놔야 돼요. 자, 어떻게 체크하느냐. 1년 후 상황을 딱 예상했더니 신역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토지 가격 5억. 신역사가 들어서지 않아요. 토지 가격 3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3억. 신역사가 들어옵니다. 5억. 신역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토지 가격 3억.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지금 상황은 이게 현재 상황이에요. 현재 상황은 60%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가능성. 그러면 보셔. 이제 요게 왜 중요한지. 항상 1년 후 상황이죠. 1년 후 상황. 그러니까 1년 후 상황을 분석해서 정보 가치를 구하는데 항상 신역사가 들어서지 않습니다. 그럼 내 토지는 3억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역사가 확실히 들어옵니다. 그럼 내 토지는 5억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지금은 가능성만 60%잖아요. 가능성만. 이 경우에는 3억보다는 높게 부르고 5억보다는 낮게 부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능성이 60%일 때 얼마의 토지 가치를 부여할 것이냐. 요거 찾는 게 여기에 하이라이트인 거예요. 이게 정보의 가치를 찾는 게. 그래서 만약에 60%인 상황에 토지 가치를 구했다고 가정해봐요. 일단 논리를 찾게. 4억 2천 그러면 이제 논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신역사가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내 토지는 3억이고 지금 가격일 거예요. 그런데 신역사가 들어옵니다. 그럼 2억이 올라서 5억까지 올라가요. 근데 지금은 확실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야, 올 수 있어. 이런 걸로 지금 호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얼마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4억 2천까지 올라간 거죠. 요것만 정리를 하게 되면 이제 정보 가치라는 게 뭐냐? 여기서 말하는 정보 가치는 신역사가 들어올 거라는 정보겠죠. 신역사가 들어올 거라는 정보. 그러니까 신역사가 들어올 거라는 정보가 있으면 나는 이 상황에서 얼마의 이득을 얻습니까? 그러면 요 두 개의 차이만큼을 얻는 거야. 요 두 개의 차이만. 즉 현재 나는 내 토지의 가치를 얼마로 부여했어요? 4억 2천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신역사가 확실히 들어옵니다 라는 정보가 있으면 나는 5억으로 주저없이 가치를 올리겠죠. 그러니까 요 두 개의 차이, 요 8천만 원이 신역사가 들어온다는 확실한 정보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정보의 가치가 요 8천만 원이. 그런데 이 8천만 원이 1년 후 상황에 대한 거니까 이 8천만 원을 어떻게 해주면 된다? 그렇죠. 현재 시점의 가치로 1년만 앞으로 당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는 찾았죠. 대충. 그럼 이제 숙달된 조교 방법 봐요. 자. 주어진 자료에서 이 정보의 가치를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요. 그럼 이 정보가 뭐냐? 그럼 대부분 개발 정보예요. 개발 정보. 그러니까 어디를 딱 봐야 되느냐? 요 박스를 딱 찾아야 돼. 1년 후 예상 가격은 신역사가 들어옵니다. 5억. 신역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3억. 이렇게 딱 해놓고 지금 현재 신역사가 들어올 가능성이 60%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살짝 적어 놓으세요. 60%, 여기는 얼마? 40%. 40%.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보셔. 신역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신역사가 들어옵니다. 5억 이렇게 탁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신역사가 들어올 가능성이 현재 60%니까 자, 여기서 곱하는 거야. 5억에 지금 신역사가 들어오면 5억인데 5억이 될 가능성이 60%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3억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거예요. 3억.
그 다음에 들어서지 않으면 3억 원의 가치를 부여하는데 3억 원이 될 가능성도 40%죠. 그러니까 3, 4, 12 해서 여기다가 1.2억 이렇게 딱 더해줘요. 그럼 얼마예요? 4억 2천이잖아요. 그리고 요 두 개의 차이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요 두 개의 차이를. 그렇죠. 확실한 정보를 통해서 가질 수 있는 가치 8천만 원을 정보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년 후 상황이니까 어떻게 앞으로 이렇게 땡겨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 수익률이 5%니까 1.05 이렇게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할 수 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것도 주저리 설명이 많은 거예요. 다시 한번 봐요. 다 지워버리고 필요한 것만 이제 초벌 구했으니까 필요한 것만 한번 따보죠. 자, 문제를 읽으면서 실제 시험장에서는 어떤 게 표시돼야 되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주어진 자료에 의해서 정보의 현재 가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보는 지금 몇 년, 이게 미래 정보라는 거죠. 미래 정보. 근데 역세권 인근에 일단의 토지가 있고, 땡땡 지역 계획에 따라 1년 후 상황을 지금 주고 있잖아요. 1년 후. 그러니까, 1년 후 상황을 판단하고, 그 정보 가치를 현재 가치로 하는 거구나. 이런 문제예요. 그러면 정보 가치를 찾죠. 정보 가치를 찾을 때 어떻게 찾아야 되냐? 그러면 항상 요 박스를 잘 봐야 돼요. 자, 1년 후를 예상했더니 신역사가 들어오면 5억, 신역사가 들어오지 않으면 3억. 이렇게 신역사가 들어오면 5억, 신역사가 들어오지 않으면 3억. 그런데 지금은 어떤 가능성이에요? 신역사가 들어선다는 가능성이 60%만 있는 상황이에요. 60%.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잘 보셔. 자, 신역사가 들어오면 5억. 가장 가치가 크겠죠. 5억. 신역사가 들어오지 않으면 3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현재 상황의 가치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찾냐? 그러면 여기다가 신역사가 들어올 가능성은 60%. 신역사가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은 40%. 그래서 요 두 개를 가중평균 해주면 되는 거예요. 가중평균. 자, 5억이고 60%니까 3억. 3억이고 40%니까 1.2억. 그러니까 여기는 4.2억이구나. 끝. 그리고 요 두 개의 차이. 5억과 두 개의 차이 8천만 원을 1년 후에 정보의 가치라고 하는 거야. 1년 후에 정보 가치. 8천만 원. 그리고 이 현재 가치 하면 되는 거예요. 5%니까 나누기 1.05 한번 하면 되죠. 근데 가끔씩요. 가끔씩 출제자가 1년이라고 주지 않고 2년 후라고 줘요. 그러면 2년 후 정보 가치를 현재 가치 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나누기를 두 번 해줘야죠. 나누기 1.05, 나누기 1.05. 그래서 요 틀을 꼭 기억 좀 해주십시오. 요 틀을. 자, 대출 금액입니다. 대출 금액. 올해 대출 금액은 담보 인정 비율과 부채 감당률 요게 나오면 나오고 안 나오면 아예 안 나오고. 부채 감당률로 대출 금액을 계산하는 문제는 풀어줘야 돼요. 근데 LTV는 그 누구도 다 풀 수 있잖아요. 자, 문제를 읽어볼게요. 시장 가격이 5억 원이고요. 순영업 소득이 연 1억 원인 상가를 보유하고 있어요. 상가를.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대출을 받고자 하죠. 그런데 문제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을 물었으니까 기존 대출이 있다는 거야. 기존 대출 이외에 추가로 얼마를 받느냐 이런 문제죠. 그러면 항상 대출의 승인 기준을 우리가 먼저 보는 거죠. 그런데 담보 인정 비율은 누구든지 다 하는 거잖아요. 항상 LTV 60은 담보물의 60%까지 빌려준다는 거니까 이 상가가 담보물이겠죠. 5억에 60%, 3억 원, 이렇게 그냥 바로 나오는 거예요. 1초 만에. 그래서 부채 감당률로 어떻게 대출 금액을 추정합니까? 이걸 암기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제가 항상 말했죠. 부채 감당률이 나오면 먼저 뭘 찾고 원리금을 찾고 원리금을 통해서 뭘 추정한다? 대출 금액을 추정합니다. 이 공식이에요. 근데 어떻게 대출 금액을 추정하니? 그러면 나누기 저당 상수예요. 이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원리금을 찾고 나누기 저당상수에서 대출 금액을 구합니다. 그럼 원리금을 어떻게 찾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손부채란 말이야. 손부채. 순영업 소득이 얼마라고 줬어요? 순영업 소득이 1억이라고 줬죠? 그러니까 여기에 1억을 집어넣어야죠. 1억 나누기 부채 서비스액이 2라는 거야. 2배라는 거야. 그러니까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겠어요? 5천인 거죠. 5천. 1억을 5천으로 나눠 2배, 2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원리금은 얼마니? 5천만 원 딱 기록되는 거야. 그리고 나누기 저당상수 0.2니까 나누기 0.1을 하게 되면 2억 5천. 2억 5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보세요. 이제 다 구했어요. 자, LTV로 산정한 건 3억 원이고,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로 산정한 건 2억 5천이란 말이야. 그러면 두 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 됩니다. 그럼 항상 작은 금액인 2억 5천으로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이 2억 5천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담보물을 통한 담보물, 이 사람이 낸 상가 담보물과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상가로부터 번 순영업 소득을 봤을 때 은행이 여기까지 맥시멈 빌려준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런데 이 사람은 이미 얼마를 받고 있더라. 기존에 이미 대출 금액 1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억 5천이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맥시멈인데 이미 여기서 얼마를 쓰고 있어요. 1억, 기존에 1억. 그러니까 이번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건 나머지 1억 5천이 되겠습니다. 요거 풀어주셔야 된다. 그다음 입지론. 자, 입지론 우리가 많이 했죠. 그런데 요거 보세요. 올해 평가사 30일의 기출을 제가 들고 왔어요. 이렇게 왜? 이게 대단히 수치가 아주 지저분해요. 자, 올해도 우리 시험에도 이렇게 평이한 형태 나올 거예요. 나오면. 그리고 이렇게 박스로 딱 정리되어 있으니까 계산하기도 쉽죠? 자, 문제를 읽고 바로 풀어보죠. A와 B 도시 사이에 C가 있습니다. 맨날 나오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박스 형태가 안 나오고 말이 주저리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A와 B 도시 사이에 C.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항상 A와 B 도시 사이에 C. 이래서 우리가 크기하고 거리를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했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정리할 필요 없어요. 박스에 이미 정리되어 있잖아요. 자, 그리고 뭘 물어봤냐? 소매인력 법칙이고, C 도시에서 A와 B로 구매 활동에 유인되는 비율을 구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유인력 비율을 구하라는 거예요. 유인력 비율. 그리고 반드시 단서 보셔야 돼. C 도시의 인구는 모두 A, B 도시에서 구매합니다. 그럼 바로 유인력. 자, A의 유인력. 항상 4,500 바로 나누기 36의 제곱 바로 계산기 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누기 36 나누기 36을 이렇게 두 번 해줘야죠. 두 번. 그리고 B 도시의 유인력입니다. 그러면 2만을 바로 또 어떻게 18이잖아요. 18. 그러니까 나누기 18 한번 하고 나누기 18 한번 이렇게 두 번 해야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유인력을 산정하는 과정이 그냥 바로 나와요. 34.72, 61.72. 문제는 딱 안 떨어진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지금 선별해 갖고 온 거예요. 딱 안 떨어져. 딱 안 떨어지더라도 해야죠. 자, 항상 A 도시의 유인력은 34.72에다가 전체 유인력 34.72 플러스 61.72 이걸로 나눠줘야죠. 얘가 36%. 36%, 얘가 64%. 한번 풀어보세요. 얘는 쉬운 문제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볼까요? 평가사의 30일의 기출인데 세후 현금 흐름이요. 자, 세후 현금 흐름을 구하세요. 이건 준비 없이 풀면 작살이에요. 작살. 그래서 제가 우리 계산 문제 특강할 때 이거 말해주지 않았어요? 요거 영업소득세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그럼 풀어도 돼.
풀어도 돼. 그런데 영업소득세 대신에 영업소득세율 20% 이렇게 나오면 이건 선택해야 돼. 웬만하면 풀지 마셔. 왜? 이게 영업소득세를 우리 보고 구하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려고 이 문제 들어왔어요. 왜? 이 문제는 제가 해주는 게 아니라 직접 이렇게 풀어봐야죠. 이 문제를 풀 사람은. 자, 중요한 거 다시. 이 문제는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 제가 강조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영업소득세를 출제자가 줬다고. 세전에 20%가 영업소득세야. 요 정도면 준 거예요. 영업소득세를. 근데 영업소득세가 아니라 영업소득세율을 줍니다. 세율을 줍니다. 그러면 얘는 선택이에요. 전략적으로 얘는 나중에 풀어야 된다. 요거 하나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거까지 합치면 8개인데 요건 제가 그냥 하나 주의하라고 지금 넣어놓은 거예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거예요. 그럼 딱 7개 유형이에요. 7개. 그리고 앞으로 제 통용 모의고사 3회 이후부터는 전부 다 요 7개 요 제가 선별한 문제를 계속 수정해서 모의고사에 넣을 테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모의고사 좀 많이 점수 좀 맞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